안녕하세요. 달라지는 중동 판세 그 중심에 있는 사우디라는 주제로 오늘 생존 특강을 맡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방문을 했는데 그 여파가 대단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방한 이래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우리 한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미래 비전 2030을 추진하는 사우디에서 우리 한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죠. 최근 중동에서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탕트죠. 이 두 나라는 사실 1979년 이전에, 즉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기 이전에는 미국의 우방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소련을 막던 중요한 나라들이죠. 양국 모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 사우디를 쌍둥이 기둥으로 부르면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소련이 감히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사이가 갈라진 것은 역시 운명의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인데요. 이란 혁명에서 이란은 세속 왕정이 무너졌고 이슬람 공화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공화정은 반미 전선에 몸을 담궜고요. 그러면서 사우디와 완전히 멀어졌죠. 단순히 반미 전선에 몸을 담궈서 사우디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자신의 나라를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슬람의 원리로 이끄는 나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의 이란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 나라이면서 이슬람을 팔아먹으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란과 같이 새로운 혁명으로 이슬람이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이란의 도전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양국은 79년 이래로 심각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결정적으로 외교 관계를 끄는 것은 2016년 1월 2일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2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지역의 쉬아파 지도자인 니무르 안 니무르를 처형을 했습니다. 니무르 안 니무르를 처형한 이유는 니무르 안 니무르가 사우디의 안보를 해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니무르 안 니무르라는 인물 때문에 이란에서 격앙을 했을까요? 이 니무르 안 니무르의 처형 소식이 들리면서 이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니무르 안 니무르를 처형하면서까지 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바로 이 쉬아파의 중심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지역에서 분리 운동을 이끄는 주동자로 니무르 안 니무르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쉬아파 주민들이 약 15%가 살고 있는데요. 주로 동부 유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등 시민의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생존권을 향해서 투쟁을 했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온전하게 대여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요청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상당히 걱정했던 게 바로 이들과 똑같은 시아파인 이란에서 79년에 혁명이 났기 때문에 이란의 영향으로 이들이 극단화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국에는 양국은 2016년 1월 2일 니무르 안 니무르 처형 이래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관계 복원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중국의 베이징이었습니다. 즉 양국의 대탕트를 주선한 나라가 중국인 거죠. 미중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상당히 영향력을 넓혀갔다라는 사건으로 보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계 최강국은 미국인데 미국 대신 중국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최대 외교 정책을 보여주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중동에서 중국이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왜 갑자기 7년 만에 서로 손을 잡은 걸까요? 여기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탈화석 연료 미래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란과 대탕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예멘의 후시 반군이 언제든지 네온 프로젝트 공사장에 드론이나 미사일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 9월에 이 후시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유전 시설인 아부가이크와 호라이스 두 유전을 드론 공격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생산하지 못한 원유가 무려 500만 배럴에 달했거든요.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대탕트를 통해서 후시 반군과 싸움을 멈추고 예멘 내전을 종식해서 안정적으로 네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럴까요? 이란은 최근까지 히잡 시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히잡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란 정부가 곤혹스러웠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시위를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보도하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언론사가 바로 사우디가 후원하는 언론사입니다.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언론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으로 이란의 민심을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이란 인터내셔널을 움직이면서 내부 내정 간섭을 하면서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첩보까지도 나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란 인터내셔널을 바라보는 이란의 마음은 아주 착잡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국은 서로의 안보를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중국이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손을 잘 잡으면 양쪽에서 문제없이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라보는 미국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1933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석유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 채굴권을 샀고, 그리고 1938년 담맘 제7호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 부국으로 올려놓는 유전을 발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 압둘 아지즈가 미군함 퀸시호에서 발렌타인 맹세를 하죠. 즉 양국은 발렌타인데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은 안보를 책임져주는 자원과 안보의 상호 교환으로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증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에 오르면서부터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미국의 입맛에 맞게 모든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인 거죠.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그동안 70년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말을 잘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입니다.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에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셰일 가스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 파동을 맞으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수출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다시 중동에 정변이 일어나서 석유 공급이 끊긴다면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나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비축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든 거죠. 1975년 미국 석유금수법이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금수법이 2015년 4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석유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998년 셰일층에서 오일과 가스를 생산한 미국은 2011년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2018년에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가 자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던 중동과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여기에 바로 중국 변수가 있었습니다. 즉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미국의 40%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70%, 2021년에는 거의 80%까지 육박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 G2가 탄생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셰일 가스와 오일로 자원이 풍부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중동의 국가들에게 단 한 번도 우리는 중동을 떠난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이 보기에 미국의 움직임은 예전과 상당히 다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 후시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두 곳을 공격했을 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문제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요청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1980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까지 진출한 소련이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자원안보에 가장 중요한 페르시아만 지역을 침범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이른바 카터 독트린을 내놓았습니다. 이 카터 독트린으로 미국은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미국의 자유질서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은 이 카터 독트린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미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카터 독트린 폐지하기 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이 친미 국가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들 국가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보는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했죠. 즉 그동안 미국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아랍 국가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적성국 이란과 경제 제재를 풀면서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 타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카터 독트린 철폐,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전통적인 중동 친미 아랍 산유국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더욱이 유가는 상당히 곤두박질 쳐서 산유국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미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타북 지역에서 네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온 프로젝트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만 작동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이러한 공사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대면서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에 중국이 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3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한 이 대규모 건설 사업에 그러한 노동력을 댈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중국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냉정한 평가입니다. 중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경제적인 측면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출한 중국의 상인들은 화랑을 기대하고 있고 상황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한 특히 철도가 중동과 꼼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동을 거쳐 전 세계로 이어가는 일대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I2U2, 즉 인도,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이 네 나라의 협력체인 I2U2를 움직여서 이 중동 지역의 철도를 건설해서 서로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중국의 중동 진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고유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동은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싱크탱크들은 중동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축이 돼서 중동 국가들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미국의 단일 체제로 중동이 움직였죠. 그러나 이 단일 체제는 이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 체제를 대체하는 러시아 중심 체제나 중국 중심 체제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물으면 이쪽 지역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 중동에는 이젠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나라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극체제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국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나라와 손을 잡는, 즉 중국과도 손을 잡고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미국과도 손을 잡는 그러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죠. 즉 중동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일 체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이 중동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연 자원을 수입했을 때 중국이 기존의 달러 대신 위안화로 중동 산유국들과 결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중동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다릅니다. 중동 국가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나라지만 자국의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중동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하라든지 인권을 보호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면서 중동 국가들과는 경제로만 맺어지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중동 국가들이 더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란은 어쩔 수 없이 경제 제재 때문에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뒤를 따르고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해 놓은 새로운 경제 안보 틀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좋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현재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경제 발전이죠. 사실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마치 중국과 중동의 관계처럼 정치로 얽혀 있지 않고 경제로만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중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굳이 중동 국가들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내정에 간섭할 리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합니다. 이러한 나라와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국가들의 외교 전략을 거론하거나 거기에 휩쓸리거나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중동에서 중동 국가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거는 그들의 일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속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유국들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겐 조금 뼈아픈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잘 주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기술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 브랜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술을 주면서라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유가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넉넉하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석유를 가스를 덜 쓰면 당연히 석유와 가스밖에 없는 현재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해 유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 강의가 우리 한국이 중동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